이라서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거 보면은 또 투표함을 갖다가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온라인만 조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조작해야 되거든요. 뭐 이승만 때도 많이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통 바꾸기 또 그다음에 추가로 집어넣기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려면 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뭘 보시면 아시냐면은 지금 사전 투표함을 다시 열잖아요. 열어서 우편에서 오는 것도 뭐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변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이거 없앨 수 있어요. 법조문을 보니까 아예 일단 봉인 한번 됐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만 여냐면은 개표상에서만 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중간에 왜 지네들이 묶어놔가지고 뜯었다 붙였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투표함 봉인에 관해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문들 다 없고요. 사전 투표에 관해서는 요 조문이 있는데 규칙에서 요걸 고치면은 봉인을 갖다 뜯지 않고 하면 된다. 그럼 우편으로 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얘 투표함을 따로 설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넣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딱 우편이 다 끝나면 마지막 봉인을 해서 이제 그렇죠. 개표소로 다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제일 중요한 게 봉인 뜯는 일은 절대로 없다.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당장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 투표함 CCTV예요. 지금 CCTV 하자라고 CCTV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CCTV를 중앙선관위 국가 거만 딱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선거를 갖다 공정하게 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거관리위원들을요 그냥 국가에서 위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위촉하는 사람, 지명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마찬가지로 CCTV도 국가가 더 하나 설치해라. 하나는 국힘 거, 여당 거, 하나는 야당 거, 자기네들 비용으로 설치해도 좋다라고 규칙을 허용해버리고. 그러면 CCTV가 세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각자 인터넷으로 다 공개하든지 외부 모니터로 다 보여주든지 하면은 최소한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둘이 입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또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송용 봉투에 사전투표에는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회송용 봉투에 회송용 봉투에 같이 주고 그래서 기표한 다음에 회송용 봉투에 넣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규칙으로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소위 말하는 관내 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를 안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좋은 게 회송용 봉투를 다 집어넣어라 하면은 뭐냐면요. 이게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때 추가한다든지 할 때 투표용지를 할 때 뭐 해야 돼요? 얘들이 작업하려면 일일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회송용 봉투를 갖다가 무조건 다 지급해서 넣도록 하는 것도 부정선거를 불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 방법 정도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 요건 반드시 해야 되고 투표용 관리한다를 하나 고치고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사전투표를 지금 예약제로 하자고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법률상으로는 조금 힘든데 이것도 미리 예약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요건 투표 숫자가 특정이 되잖아요. 예전에 부재자 투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부재자 신고를 하고서 했으니까 요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대충 여기 파란색 규칙 4개 고치고 사전투표 예약제를 좀 도입하면 어떤가 하는데 요건 좀 법률상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요거는 자료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법조문하고 규칙조문하고를 쭉 써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당장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공명하게 치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중앙선관위 때 요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게 공명하게 선거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주권자가 주권을 탈취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를 하나 둘셋 네 가지 그리고 플러스 사전투표 예약제도나 신고제도 이렇게 해서 요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지금 저는 생각할 때 그냥 부정선거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일에요
요번에 이 선거를 한번 뺏기잖아요. 투표권을 뺏기면은요 영원히 뺏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 부분에서 뺏기는 순간 여기만 다음에는 그냥 더 편안하게 합니다. 왜냐 지금은 집권자가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여야가 지금 한쪽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이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웅다웅 되는데 만일에 이게 어떤 저 특정 정당이 다 양쪽을 줬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줬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우두머리의 모든 권력은 한 정당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부정선거 떠든다고 해가지고 법률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된다. 기회는 지금 마지막 남은 기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부분을 바꿔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 쪽에서 국힘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이 부분은 나서도 괜찮은 게 이걸 통해서 만일에 고쳐주지 않으면 니들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뺏을 놈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선거운동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 나서주길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내 주권 뺏기면 안 된다라는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일어나야 되고요. 요거는 언제까지 효용성이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5월 한 10일 보니까 선거행정은요 집행이 사실 맨 마지막에 한 15일 정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니까 그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사람이 규칙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의견하면 되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5월 5일이나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고요. 만일에 중앙선거관리가 이거는 내 권한이니까 국민들 너들은 볼 것도 없다. 부정선거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만일에 이 상태에서 그냥 선거를 치렀다.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이제 나오고 그때 폭동을 일으켜봤자 더 위험하고 더 저기 하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요 짧은 시간 지금 15일, 14일이니까 남아있는 한 20일 사이에 요 사이에 국민 모두가 합쳐서 이 부분을 갖다 요구하고 처리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건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소관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국민운동 하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법률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학자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까지는 중앙대 사무총장이었는데 화요일날 갔다가 이동을 해서 사무총장직을 부산의 송일환 교수한테 빌려주고 지금 일반 대원으로 복귀한 박윤성입니다. 저는 제 자격증은 이 정도가 됩니다. 자격증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면서 어떤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엘리트 캠페인이 있고 대중 캠페인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엘리트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트 캠페인인데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50일 후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 50일 후에. 그래서 그걸 갖다 도출하는 데는 제가 2018년부터 이 부정선거하고 싸워왔는데 또 부정선거 방치대 사무총장 하면서 현장 경험을 저보다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현장 데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총 집합해서 지금 현실을 갖다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요거에 대해서 엘리트 캠페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엘리트시죠? 다 어떤 그 조직의 장을 맡고 있고 간부 맡고 있고 또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모인다 그래갖고 제가 마련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대통령 선거 일정인데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 투표 기간이 언제나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선거일을 갖다 6월 3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범법에 대통령 부임 뽑는 거는 탄핵 판결난 거기까지 날려부터 60일 이내 60일 이내 부임을 갖다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60일 되면 마지막으로 6월 3일이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수요일날 우리가 본투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토요일날이에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선거일로부터 5일 전서부터 이틀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된 거예요. 이게 뭔 차이냐? 사전투표가 조금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꼈었기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원래 사전투표 하면은 10명 중 4명 금요일 가고 6명 토요일에 갔었어요. 이건 둘 다 평일이야. 근데 이게 좀 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이제 국힘당의 그 내부 경선 일정인데 굉장히 특이한 게 벌어졌어요, 여기서. 여태까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국힘당에서 당내 경선할 때 당대표 선거를 뽑던 대통령 후보자를 뽑던 간에 다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게임으로 뽑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조작 논란이 끊임이 없었죠.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않습니다. 국힘당이 자체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제도에 있어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선거의 주체가 되는 각 개개인들이 절차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당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하다 아니다 투명하다 아니다를. 그래서 전자적 방식에서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손님들이 그냥 그 앞에서 발언점사 싸면서 하고 그자도 까고 그렇습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조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자가 많이 뛰어들수록 조작하는 범위가 늘어난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자체 모바일 투표지만 이건 전자 투표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면은 또 당합니다. 하면 또 당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건 다 아실 거예요. 요건 다 아십니다. 그래서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에서 쭉 간다는 거.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신문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이 당내 경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국힘당을 갖다 국진당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다들 헤어졌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하고 좀 신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구는 25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힘당이 지역구 당협위원장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한 220여 개가 돼요. 호남 지역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한 220몇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한테 관계를 맺거나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 탄핵 정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제가 기적을 갖다가 제 첫 번째 기적을 뭐라고 하냐면요. 국힘당 내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가 2030이 각성을 해서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기적이에요. 탄핵 정변을 겪고 일어났던데. 그런데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 있잖아요. 이건 정말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0년 동안 아스팔트 투쟁해오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100만 명이 나와서 100번 대마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들어놓고 그냥 떼깡 부리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제도권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제도권을 갖다 펼쳐놨어. 국힘당이라고 멀리하고. 근데 제도권을 갖다 우리 편을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좌파든 그걸 하기 위해서 60년, 50년을 일을 했어요. 제도권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운동권의 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단초가 이번에 만들어진 거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정변하면서 뭐가 이번에 일어났냐면요. 혹시 탄반모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탄반모? 들어보셨어요? 탄반모가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의 약자예요. 90명이 몰려들었어. 90명이 몰려들었는데 90명 중에서 한 50명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입니다. 50명 넘는 숫자가 수도권이고 그다음 한 충청권이 한 12명 있고 그다음 호남이에요. 제주하고 그다음 나머지 지역, 소위 강원도하고 영남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 이 사람들이 5, 6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것이 탄핵을 갖다 찬성한 사람은 절대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준비도 하고 자꾸 하나하나
사퇴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90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국힘당 내 당협위원장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한 210몇 명 있잖아요. 225명 정도 있다 진짜 이거예요. 그것도 90명이면요 가장 큰 블록이에요. 가장 큰 계보고 이들이 한 표를 움직이잖아요. 누구도 이기를 못해. 이 사람들 표를 받지 않으면은 대선 후보 안 됩니다. 가장 큰 블록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탄핵 정변에 그 탐방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걸 이름을 대승모로 바꿨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당협위원장 모임 대승모로 바꿨어요. 그래서 좀 인원의 변화가 좀 있는데 오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처음에 모였던 분들은 정말 과거에 있었던 당협위원장들하고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탄핵 그 부정선거를 갖다가 정신병자들의 헛소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뀐 거야.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의 병신은 자유입니다. 정치인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은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기 선거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말을 듣습니다. 아무 다음 선거 떨어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 당협위원장도 친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당협위원장 친하게 해서 일반 그 지난 지민 가서 얘기하고 말이 안 통할 거 아니겠어요. 소위 말빨도 있고 자기가 지역에서 무슨 그 시민단체 뭐 간부를 하고 있고 아니면 그 동료에서 방귀깨나 끼는 무슨 뭐 유지거나 뭐 이런 식의 돼. 그래야지 당협위원장하고 말이 통합니다. 아니면 때로 몰려가거나 나 이 지역 유권자야 그러면서 책임당원이야 그러면 다 10명 수면 몰려가거나 그 10명 수면 몰려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걸 하면 이깁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안은 뭐냐면요. 지금 당내 경선 절차가 준비되고 마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강화 확보하자. 저희 조작의 가능성을 줄이자는 거예요. 조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작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으면 조작이 억제가 돼요. 그게 뭐냐면 사후감사제도예요. 사후감사제도.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사후감사제도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과거에 국힘당에서 경선할 때 무슨 서약서 쓴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라도 당내 경선 결과에 수용한다. 난 서약서를 쓰고 후보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놔도 찍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사후감사제도에다 보장해 주자. 사후감사 갖다 한다는 게 이게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최소한 제한적으로 무작위로 해서 사고백에서 전체에 걸렸던 것을 5%의 10당 정도만 무작위로 뽑아서 누군가 이일 제기하면은 후보자 중에 이일 제기하면은 사과감사 갖다가 이거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것 갖다가 얘기하면 이거는 아주 시간이 있어요. 주장하신 시간이. 당협위원장 최소 5, 60명 이상 몰려가서 당내 선관위 가서 얘기하면은 통합니다 이거. 지금 선거 시즌이 됐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당협위원장인데 가장 힘이 세요. 이 사람들이 당원대표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역구 당원표를. 당협위원장의 꽃처럼 빛난 시기가 온 게 선거 시즌이에요. 이게.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근데 이걸 갖다가 최소한 도입만 해놔도 굉장히 억제가 됩니다. 이게. 장량질 시스템인 게. 왜냐하면 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다음 두 번째. 후보자를 뽑는데 올바른 후보자 뽑자는 캠페인을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분들이 뭐야 첫 번째 목소리했던 게 뭐냐면은 탄핵을 찬성했던 발언했던 사람은 안 된다는 첫 번째 기준을 딱 천명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성이 보고 자꾸 주눅이 잡고 물러나는 거야. 찍지를 못하고. 이 8, 90명이 되는 이 블록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은 안 돼라고 해버리니까 그 현상이 벌어지겠는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 근데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선거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은 안 되라는 기준 하나 더 얘기해달라고 우리가 졸라야 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내가 이분들하고 많이 얘기해봤어요. 이 당협위원장도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야 다보다 문제 부정선거야. 니들 부정선거에서 절대 당선 안 돼.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 이분들한테. 이 과거에는 안 그랬던 분도 변했어.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이따 이제 그 지역구 그 명단 쭉 공개할 거예요. 지역위원장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몇 명이 몰려가서 지역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고 경청을 할 겁니다. 이거 갖다가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해봤어요. 현실에서 해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이제 왔느냐고 하고 손을 잡고 막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일찌감치 내가 이 지역에는 우파 시민단체와 접촉을 하려고 했었다. 몰라서 못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협위원장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당협위원장들이 이 후보자한테 욕을 하면 됩니다. 당내 욕을 하면 돼요. 이 목소리를 내면은요, 이게 반영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하시던 후보자도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8, 90명이 블록되어 있는 이 표를 갖다 안 받고는 당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자제를 하게 되고, 부정선거에 좀 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부정선거에 의심의 소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초도 얘기하면 안 들어요. 민초도 얘기하면.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는데 당협위원장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엘리트 캠페인이 되는 거예요. 엘리트 캠페인. 대중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것인가 같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부정선거의 실태, 핵심이 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18년서부터 그 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2018년입니다. 2018년부터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진화 발전해갖고 지금 거의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부정선거가. 그럼 부정선거 할 때 우리가 할 때 뭐 이것에 대해서 부정선거하고 저거에 부정선거하고 여기 집적고 저기 집적고 이거 모든 사람 동원한다 그러는데 결국 핵심 뭐냐? 표 바꿔치기예요. 결국 핵심 표 바꿔치기야. 그게 동반되지 않는 한 아무런 수단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표 바꿔치기를 언제 하느냐? 투표함이 개표장에 들어오기 전에 표 바꿔치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표장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그 앞에 100번 다 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언제부터? 2023년 10월 달부터예요. 2024년 10월 달 무슨 선거가 있었냐?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어요. 이때를 전후해갖고 부정선거의 양상이 확 바뀝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져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무방대에서 250명의 정말 애국자, 돈 안 받아 좋다고 애국자를 딱 모았어. 그리고 강서구가 20개의 사전투표소가 있어요. 20개가 딱 철저히 감시했어. 이틀 동안. 철저히 개수했어요. 딱 개수하고 나니까 20개 중에서 우리가 된 숫자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만큼 투표했다는 게 차이가 나는데 딱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500표 차이가 더 나오고 또 2,000표가 더 나와요. 2,000표가 그때 한 10% 더 뻥튀기한 거야. 그 동에서 나온 그 표에 10% 뻥튀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개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두 동에 있는 그 특정 투표함을 개함할 때 몇 장이 달라서 봤어. 근데 진짜 선관위가 발표한 그 표가 나와요. 그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상한 표가 있나 없나 그냥 몇 장이 딱 보고 위에서 1m에서 카메라 딱 해놓고 찍었어. 거기 갖다 몇 시간 동안. 한 이상 표 없는 거예요. 완벽해 표가. 귀신이 고칼 노릇이 이게. 그래서 지금은 개표대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부정선거는 완성이 돼갖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심을 했어요. 야, 그럼 얘들이 언제 이걸 바꿔치기 할까? 사실 표를 바꿔치기 하게 되면은요, 뭐 투표율 조작 이것도 필요 없어. 어차피 투표율 13에도 조작하면 되는 거고, 103에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2,500표를 갖다 징표했다고 그랬잖아요. 2,500표를. 강서 보궐선거 때. 이때 투표한 사람이 25만 명 정도가 투표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 몇 퍼센트? 1%야. 이 1% 갖고 사실 장담을 못 받고요. 사실 이때 10몇 퍼센트 차로 얻어서 졌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게 1년 전에 있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 투표율이 이랬는데 1년 후가 되니까 65, 35로 딱 먹어져요. 이건 조작이에요. 왜냐면은 한 사람 정치 성향도 급작스럽게 안 바뀌고 한 지역의 투표 성향도 안 바뀌어요. 급작스럽게.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안 바뀝니다. 이건 조작이야. 사실 지난 몇 번의 동시지방 선거에서 그나마 가장 조작을 덜 한 것, 손을 덜 뗀 것이 2022년도 6월달에 있었던 동시지방 선거예요. 거기서는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조작 안 한 게 굉장히 많았어.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기초단체장을 갖다 혼자 먹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초단체 의원들도 다수 차지했던 거고.
강서구청장도 그때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것은 뭐냐면 2020년 며칠 전이죠. 12일 전 4월 1일 재보선에서 중랑구 다성고구의 구 의원을 갖다 뽑은 결과예요. 이게 이 사람들 그 사전투표 패턴에 의하면은 민주당은 무조건 사전투표에서 65, 70을 얻어야 돼. 이 당일은 50이나 45를 갖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패턴이었어. 그런데 이때 딱 보면 뭐예요? 관내 사전 당일 투표가 비슷해 득표율이. 손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손 안 대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크게 조작질을 한 게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였어요. 보통 얘들이 조작질을 해도 2024년 10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있었습니다. 그때 조작질을 크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얻었냐면은 30대 70으로 얻었어요. 사전투표 득표율이. 30대 70으로. 보통 65대 35였었거든요. 이게. 그거 쭉 유지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갖다가 30, 70으로 딱 벌려버리니까 조정이 지는 거야. 뭘 해도. 요번 부산에서 어느 정도 벌렸는지 아세요? 20대 80으로 벌렸어요. 사전투표를. 더 벌렸어. 그러니까 눈에 매는 게 없는 거야. 니들이 어쩔 건데. 내가 이렇게 조작하는데 니들이 어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벌릴 수밖에 없었던 게 투표가 낮았어요. 조작하는 투표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투표에서 조작률을 확 벌려야지만 승리를 담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상 최대의 부정부가 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번 3일날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걸 갖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봅시다. 투표함이 대표소에 들어오기 전에 투표지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투표지 바꿔치기는 사전 투표함 보관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3박 4일 4박 5일 동안 건드리지 못하는 투표함이 있어요. 그걸 보고 관내 사전 투표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박 4일 4박 5일 동안 계속 띄었다 붙였다 하고 계속 투표를 집어넣고 바꾸는 투표함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편 투표라고 하는데 우편 투표 대상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 관내 사전 투표, 거소 투표, 지역국민 투표. 이건 우편 투표예요. 그러니까 그건 3박 4일 4박 5일 동안 계속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투표를 집어넣어요. 계속. 그리고 어디서 몇 명이 누가 투표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그러나 관내 사전 투표는 딱 우리가 대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박 4일 4박 5일 동안 아무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조치를 취하면 된다야. 그리고 왜냐? 이게 사전투표의 85% 이상을 차지해요. 이 관내 사전투표가 85%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큰 블록이야. 여기를 갖다 장난질 치지 않고는 다른 장난을 치는 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얘들은 분명히 관내 사전투표하면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건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갖다 그 현장을 관찰해 오면서 지난 그 24년 10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큰 그 발견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심을 했어. 얘들이 그 보관하는 동안에 손을 댄다고 의심을 했어. 그러나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그런데 운이 좋게 정말 이건 한일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구로구 선관위에서 관내 사전 투표함이 들어가는 날, 입고가 되는 날, 거기다 사진 하나 다 찍었어요. 투표 자료죠. 사전 투표하면 함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자료를 갖다가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사전 투표함 보관소 방문해 보신 분? 네, 우리가 현장 답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인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가면은요, 그 선관위 구석에 폐쇄된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선만 쫙 만들어 놓고 동 이름 쫙쫙 붙여서 동에다가 첫째 날 투표자를 쌓아 올려요. 두 개로 2층으로 다 쌓아서 쫙 들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 딱 문 잠그고 선관위원 3명이 딱 와갖고 딱 사인하고 본인 딱 붙이고 그다음 개편한 날 끝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문을 갖다 공유하기 전에 다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다음 꺼내는 날과 또 사진을 비교한 거예요. 사진 또 찍었어. 그리고 나중에 와서 사진 비교한 거예요. 사진 비교하니까 변했어. 일단 투표 자료가 부풀려진 게 몇 개가 있어요. 부풀려진 게. 원래 이 투표 자료에 들어가면 종이잖아요. 종이는 며칠 지나면 가라앉아야 돼. 몰라 그 투표 선관위가 주장하듯이 항상 보건적에 대해서 늘어나졌어. 항상 보건이 돼서. 그러나 물리적인 상식이라면 줄어들어야 돼.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한 반 개 정도의 봉인지가 탈부 잡힌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 투표 참가하시면서 그 봉인지 다 보셨잖아요. 봉인지에다 붙이게 되면 봉인지가 깔끔하게 딱 다림쥐 한번 붙질 않아요. 기포 방울의 기포 자국이 다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투표 봉인지에. 그럼 이거 다 찍었잖아. 근데 꺼낼 때 보니까 그 기포 모양이 변해 있는 거예요, 기포 모양이. 이건 뭐냐? 떼었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됐냐? 10건을 하면 이건 잘 쉽게 떼어집니다. 자국이 안 나고. 뒷걸 이용하면. 떼었다 붙인 거야. 왜? 투표지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브로그를 갖다 보면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사전 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았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요번에도 얘들 결국은 또 관내 사전 투표를 갖고 이제 장난질을 칠 텐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50일밖에 안 남아서 법 바꾸고 뭐하고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뭐 성관이한테 뭐하고 안 됐습니다.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싸워왔는데 혹시 2023년도 11월 달에 국힘당 내부에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가 2달 동안 가동됐다는 거 아세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제가 들어가고 또 한 분이 들어가서 또 조성모 교수님과 해서 3분이 들어가갖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을 내갖고 그때 6개 정도 안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때 뭐 그때 개선 그 중에 하나가 수검표 절차 받자, 그다음 그 QR코드 대신에 그 바코드를 같이 보는차,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몇 가지 안 오는 게 뭐냐면 사전 투표 관리관의 개인정보 시스템 갖다가 절대 그건 양보 안 한다고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요번에 될 거냐, 요번에 양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핵심이야. 이번에 양보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예요. 뭘 할 수 있냐는 게 바로 구로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 어떠냐? 우리가 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10중 9은 쫓겨날 거예요. 그때 운이 좋아서 그걸 찍은 거예요. 하다가 찍힌 거예요, 그게. 우리 가서 하잖아요. 선거행정 방해라고 경찰 불러 끌어내요, 우리 같은 사람 가서 하면은. 근데 이거 갖다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누구냐? 여러분 지역 선관위에 가면은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부장판사예요. 법원의 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인데 이 사람도 아무리 힘이 없어. 근데 2명의 굉장히 중요한 선거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정당 지명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민주당 1명, 국힘당 1명을 지명합니다. 누가 지명하냐? 국힘당은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 지명을 해요. 야, 우리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은 정당 지명 선거관리위원 누가 해? 여태까지 누굴 갖추냐면 그 지역 유지를 갖다 보통 시켰어요. 이건 명예적으로 형님 이거 가지겠어요. 그리고 이거 좀 나좀 많이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 안 하는 거야. 우린 가서 우리한테 터지지. 당신이 와서 하면 뭐가 말을 들을 텐데, 당신이 끔찍 안 피냐고 우리한테 터지지.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반모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다. 이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자 이거예요. 이것만 해주면은 바꿀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지명되어 있는 정당 지명 선거관리위원이 그걸 할 수 없는 역량이거나 그걸 갖다 꺼려한다 치면은 바꾸는 거 굉장히 쉽게 바꿔요. 당분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바꿨다가 그 선거 끝나면 다시 그 사람 제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사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하냐면요. 이걸 갖다 하시는 건데. 국힘당 지명 지역선거관리위원이 그 언제 입고되냐? 이번엔 목요일날 저녁 6시에 입고가 되고요. 그 다음 봉인하고 나오고, 그 다음 금요일날 저녁 6시에 입고가 돼서 그 다음 완전 봉인됩니다. 그래서 3박 4일 후에 화요일날이나 이제 그 개문을 해요. 그러면 입고하는 날 그 사진을 다 찍어놔야. 그러다 선거관리위원이 찍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문 열고 꺼내는 출고하는 날 비교하라 이거야. 변한 게 있는가? 투표 자료의 모양이 변한 게 있는가? 봉인제 모양이 변한 게 있는가? 그게 없으면은 손 안 된 거예요. 그게 있으면 손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야, 그럼 손댄 게 발견돼서 그럼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상의해야 돼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당협위원장 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냐? 못 할 수도 있어요. 법이 나가. 그게 안 되는 게 투표함을 경찰관하고 같이 보관.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민초가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선관위에서 정당에서 지정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질 않고 아니 그건 안 들어간 거지. 못 자기가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가 안 하고 있더라는 자기가 거예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법적 권리가 뭐냐면요. 선거 절차에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에요, 권한.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사 안 해. 옛날에 무슨 식의 그 많이 했냐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요번에도 그러잖아요. 야, 그걸 갖다 지키는 그 문 앞에 와서 우리들이 가서 서 있을 수 있게 좀 해줘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못 들어보려 하잖아요, 민간인이. 그럼 우리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선거관리위원 당신 가서 있을 수 있잖아, 그 안에. 당신이 가서 앉아 있어. 특히 밤에. 어? 막 그랬잖아. 안 듣잖아, 이 사람들. 근데 이번에는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 국힘당의 99%는 우리의 적이었어요. 우리 갖다가 정치병자 취급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같이 싸웠잖아요. 탄핵준비해 가면서. 한원의 11일 밤 동안 같이 싸웠잖아. 그 건재 앞에서 같이 밤을 새면서 싸웠잖아. 이 사람들이. 통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야.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엘리트 운동인데 이거는 이건 대중 캠페인이에요. 대중 캠페인인데 대중 캠페인은 사실 그 지난 몇 년 동안 국방대가 굉장히 많은 노하우 추적하고 실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건 국방대가 중립돼서 운영하면 돼. 이거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건 조직력이 아주 철저해야 되고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 일반 사람들 맡기면 못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때 그 진보 측 한문 나오고 조정현 후보 나오고 그다음 그 우파 중도라고 해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조정현이나 저쪽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그 청간 표를 안 주니까 재산 후보한테 청간 표를 받고 대신 뭐라고 요구했냐면 당신 행동 우리가 다 봐줄게. 선거 행동을 다 봐줄게 그래서 그래서 다 봐줬어요. 우리가 전문가 몇 명 투입해갖고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이게 굉장히 복잡해 생각보다 이 행정이. 근데 이것도 부방대는 몇 년 동안 쌓아왔어. 2만 명, 3만 명 하는 창단 그 조직을 갖다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운영한 걸 해왔어요. 몇 년 동안. 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갖고 이거 대중 캠페인은 부방대 중심으로 하면 돼요. 그냥. 이번에도 한 2년. 제가 볼 때 전국에 사전투표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4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3,450개 갖다가 다 커버하려면 몇 명 필요합니까? 한 2만 5천 명 있으면 돼요. 부방대 그 정도 인원을 동원해갖고 해봤어. 했다는 것이 완벽한 결과 만들어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향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나타나서 한다 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어렵다. 진짜 복잡해요. 이게 행정 절차가.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데 맡겨갖고 거기 협조해서 하면 돼요. 그냥 협조해서 하면.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 대중 캠페인 거기다 맡기고 엘리트 캠페인은 여기 계신 이 강부님들이 우리 동지들이 하자 이거야. 이걸 갖다가 지난주부터 인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인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10개 그 우파단체, 범우파단체 모이고, 그 다음 역할 분담해서 당협위원장을 찾아가고, 얘기하고, 조만간 당임자 전체를 모이게 해서 야서 브리핑하고, 뭐 이런 걸 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인천 지역에서. 인천 지역에서는 총 1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여기 탐방부에 가입되어 있는 당협위원장이에요. 8명이. 절대 다수죠. 그리고 그 2명이 현역인데 2명 현역 중 1명은 윤상현 의원이고. 그래서 인천은 굉장히 생각보다 우호적이에요, 분위기가. 인천 시작했어요, 벌써 거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천도 중요하지만 인구 블록이 많은 데가 경기도고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경기도 한 1,350만 되고 서울이 한 980만, 970만 돼요. 서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한 2,700만 되잖아요. 2,700만 표에서 우리가 뭔가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내면요. 이 당협위원회를 움직여서 만들어내면 선거 이깁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집니다. 투표지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현실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딴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진짜 별짓 다 해봤어요. 진짜 8년 동안.
사람들이 바꿔치기를 이해를 못하던데요. 바꿔치기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얼만큼 꺼내고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한 투표함이 계산이 돼. 여기 3,780표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3,880표가 그대로 순서 바꿔치는 거예요. 그게 쉬워. 제가 그 범위라 그러면은 들어가서 뚜껑을 해서 몇백 번 빼내고 몇 번 다시 먹고 이거 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통째로. 그게 훨씬 통제 받기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 혹시 그 사전 관전한 수평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남편도 관전한 그렇게 수평은요 이러더라고. 위에는 플라스틱이고 밑에는 구직포예요. 말이 구직포하고 플라스틱을 갖다가 어떻게 접착했는지 아세요? 본드 접착해요. 본드. 뜯다고 치기가 쉬워요. 예. 통째로. 미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어요. 야, 니들이 그걸 갖다가 옮기고 또 특정 장소에서 우리 그 후보 당사자들이나 유권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니들 갖다 보관하다 보니까 온갖 의심이 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어차피 5일 후에 개표소에서 개표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개표소는 다 체육관을 빌잖아요. 그제 제일 큰 체육관 빌려고 개표를 해요. 그러면은 미리 어디다 갖다 놔. 체육에다 갖다 놓고 그거 딱 그물로 덮어놓고 불 다 켜놓고 관중석이 관람석이 있어요. 관중석. 거기에 지민들이 24시간 와서 지켜볼 수 있게 해. 그러게. 그 아무도 못 건들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그 사무실 앞에서 앉아갖고 지키자는 얘기 아니라 그런 제안도 했었어. 야, 이거는 너도 행정에 반대도 안 돼. 어차피 그 체육관 빌려져 있어. 그 체육관 미리 갔다 놓자 이거야. 그러게. 안 들어요. 별의별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별의별 제안도 별의별 안 하고 별의별 소송 다 해보고 이제 저 벌금도 많이 받고 했어요. 그 벌금 모아서 나간 것만 해도 수백만 원 될 거야 제가. 공동놈들을 지키려니.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갖다 하면은 막는데 이걸 갖다 누가 하느냐?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에서 상임위원장 이걸 갖다 부탁하자 이거예요. 그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 밀어주겠다. 당신 뭐 해달라면 우리 다 밀어주겠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당협위원장 한 3이 하면 안 된다. 50명 이상이 블록돼서 목소리를 내면 된다야. 50명 이상이. 그리고 50명이라 그러면은요, 그 몇 명의 인구를 움직일 것 같으세요? 보통 수도권은요, 한 성구가 인구가 20만 명 기준으로 정해져요. 50명이면 그게 아닐까? 10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의 인구 블록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50명이라고 하는 게 당협위원장이. 수도권 당협위원장 50명은. 이거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번에 엘리트 캠페인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제가 뭐 서울에 조직이 있고 뭐 경기 조직이 있고 막 할 텐데 지금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는 좀 제가 손이 떨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경기도 부방대위원장 할 때는 정대 꽉 잡고 있었는데 지금 좀 떨어졌어. 그러나 하여튼 인천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에 사람들 탁 올라와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자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인천은. 이거가 지금 서울하고 경기에 있는 한반모 당협위원장 명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지역 있는 거 좀 구분해 보세요. 자기 지역 있는 거. 서울이 좀 적어요. 서울이. 그리고 10명밖에 안 되고 서울이 총 몇 개 지역구가 있는지 아세요? 49개. 49개 지역구가 있어요. 서울에. 근데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그 한반모에 속해 있고요. 경기도 좀 많습니다. 경기도 50%가 넘어요. 경기에 61개 지역구가 있는데 이제 30명이 넘거나. 현역 의원들은 저기 거기 안 들어가죠. 그 현역 의원도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서 당협위원장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90명 있습니다. 국민당 내. 국민당 의원이 현재 108명인데 18명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사람들이고 그중 90명은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수도권에 몇 명이냐? 17명밖에 없어요. 수도권에 총 몇 개 그 선거가 있냐? 123개 선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123개 중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은 17명, 18명밖에 안 돼요. 극소수야. 한 12, 3%밖에 안 돼요. 다 떨어졌어. 지역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담아주시고 가서 한 박스 찾아가서 당협위원장님 제가 이게 당협위원장하고 지금 친하고 잘 지내게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에 대선에서 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 이거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못하겠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다 연결시켜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세력이나 다른 사람 연락시켜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응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하면은 이거는 법을 바꾸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행법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하고 시간 끌 게 아니라 돼 있는 거 갖고 되는 방향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자세만 좀 바꾸면 돼요. 국힘당을 갖다 우리가 그간은 벌레 보듯이 갔잖아. 지금 그러지 말자예요. 국힘당을 갖다 우리 편을 만들자. 그 변화의 시작은 이번 대선부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뿌리로 찍는 쪽. 만약에 그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전 기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이 선거관리위원이 개표를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예, 물론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얼마큼 강하게 나오냐의 문제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요. 법정 이상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표소에 다 가보셨죠? 개표 참가해 보셨어요? 예. 개표 참가하면은 저 단상 위에 중요한 세 사람이 딱 앉아 있어고 그 사람이 뭘 결정하냐. 이러한 모든 알짱이 대해서 그 다음에 세 사람이 결정하고 유효편이냐 무효편이냐 이거 다 세 사람이 결정해요. 세 사람이 누구냐? 선관위원장, 부장판사, 그다음 민주당 지명 선관위원, 국힘당 지명 선관위 세 사람이 앉아고 다 결정해요. 야 이거 이상한 소리 이거 유효편 인정할까 말 거야. 이거 기표가 걸쳐야 되는데 이거 A 후보로 할까 B 후보로 할까 상다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권한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그래서 국힘당 지명 선관위원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각오됐으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혼자 거기서 못할 수가 있어. 당협위원장이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 돼. 당협위원장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 국힘당 선거관리 국힘당이 당차를 다 와야 돼. 그 장소에. 그렇죠. 그래야지 그냥 힘 받고 뭘 갖다가 태클을 걸 수가 있지. 그냥 혼자밖에 못해 현실에서는. 겁나갖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처음으로 이상한 투표 자기가 하는 거야. 그거 야 이거 갖다 형사적 끌고 가고 경찰 불러 이거 개표 못해 개표소 못 건너가 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계신 분들 갖다 이제 같이 해갖고 한다 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작전을 갖다 합의가 됐다 하면 리허설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이게. 그러나 첫 단추 뭐냐면은 이 위원장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저는 전함대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은요 불특정 다수가 자기한테 더 개소리하는 거 아무도 안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앞에 갖고 10만 명 모여서 대모해봐요. 국회 한 명 한 글자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지역구 자기 지역 당협위원장 당원자로서 50명 100명 몰려갖고 송타면은요 거부하고 무작 다 도망가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은 자기 지역구에서 큰 명성에 해가 돼. 다음 선거에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선거에. 그리고 자기 선거에 쭉 영향 미친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자기 선거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구 하지 마시고 자기 지역구 찾아가시는데 자기 지역 사람 찾아가고 또 그 지역 용인 같은 경우는요 지역구가 4개나 있어요. 그럼 같이 용인 사신 분들 여행 가셔도 돼. 그래서 한 5명에서 10명, 한 2명 가셔도 돼요. 그래서 가서 이런 얘기 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당신을 도와서 이번에 대선 승리하게 해서 우리가 뭔가 뛸 수 있게 해서 얘기하러 왔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두 손 그걸 달고 환영할 거예요. 제가 당협위원장이 대표총장님은 많이 했었는데 갑이 선정 분위기 바꾸는 게 구에 하늘의 갑이 결실보다 을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이 분당부 사는데 분당 굉장히 갑은 갑은 공교롭게 안철수야.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요 분당 을은 성남에서는 분당 가부 여기 다 안전돼 있어요. 분당 을은 이제 김은혜야. 근데 이 선관위에서 한 명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에서 그 2명이 안 됩니까 그렇게 돼요? 여기서 중원과 수정부는 여기 들어와 아니,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역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당협위원장 협의회에 현역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현역들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누구냐면 저는 안철수 이사께는 완전히 죽이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김은혜도 의문이 많고. 갑 지역에 사는데 의리에 있는 김은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네, 그리고 지금 수정부 장영아 변호사인가 저 양반이 저 양반도 지금 상당히 우리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런 분도 또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말씀 했더니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값도 내고 월도 내고 그러면 그렇게면 둘 내면 되잖아. 그럼 민주당에서 둘 내고 그 나머지 찢어버린 애들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저기 하면 안 되냐. 근데 안철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 좋아하는 사람만 찍어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추천을 안 그래서 이게 성남은 4개 지역구가 있어요. 4개 지역구. 네, 그렇죠. 4개 지역구가 있어요. 성남은. 네. 그러면은 그래서 안철수 사쿠라 짓을 해. 네. 나머지 3 사람이 다시 뜻을 모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당협위원장을 설득시킨 건 한사 설득시킨 거지만 한사 행동에 갖고 영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뭉쳐야 돼. 아니 제 얘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중앙부 수정부는 그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분당구의 하나에 거기에 갑과 을이 같이 들어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분당구 되냐면요.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대표소는요. 네. 대표소는